예요. 예. 만약에 이제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렇게 부역을 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 싹 다 잡아들여 여인형 잡아들이는 거 도와줘라고 했을 때 뭐 위치 정보 파악이나 이런 거는 다 다른 차장실, 1차장실 업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엄당이 홍장원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좀 백약이 무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기소 방향을 일단 정하고 수사를 하다가 보면 그냥 좀 예를 들면 범죄 사실과 안 맞는 증거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배척을 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싹 빼버리는 것 같아요. 싹 빼버리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좀 아쉽고 예 많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걱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10시 53분에 윤석열이 전화를 했고 여인영이 5분 후에 전화해서 체포 대상자 14명을 불러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11시 반부터 11시 50분까지 회의가 두 차례 열려요.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고위 간부들 회의가 있고 홍장원 차장과 밑에 부하들의 1차장실 회의가 두 번 열리는데 여기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다가 홍장원이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장원을 거치지 않고 김남우 기조실장이라는 사람한테 별도로 이제 지시를 합니다. 야, 제가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건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 홍장원이 빠릇빠릇하게 바로 움직였다면 김남우 기조실장. 근데 김남우는 동부지검장 출신, 윤석열이 박은 검사 출신입니다. 별도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태용 원장에게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하라는데 이거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걸 빨리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이제 여인영과 윤석열의 통화 내용을 보고를 이제 한 거죠. 지침을 달라라 그랬는데 쌩까고 가버리죠. 근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했다는 홍장원이 보면 퇴근을 해버립니다. 1시 35분에 퇴근. 지금 퇴근한 사람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 반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1시 1분인가요? 1시 3분경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되고 그 계엄군이 국회를 나왔긴 했지만 나온 시간 거의 2시 다 돼서 나왔고 인근에서 계속 대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마지못해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승인한 게 4시예요. 그러면 이게 내란 중요 인마 종사자가 아직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국무회의에 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의결을 한 그 국회의장실에서 그 문건이 대통령실로 가서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해서 또 대통령이 셀프로 지가 일으킨 내란을 지가 결재해서 해제를 승인하는 이런 지금 절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헌법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이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개헌에서 가장 1번으로 고쳐야 될 거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하면 그 순간 계엄 해제 돼버리게 효력이 발생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헌법은 그게 국무회의로 다시 가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같이 셀프로 자기가 영구집권하려고 친위 쿠데타한 이런 세력들이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건데 어찌됐든 새벽 4시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 승인이 났는데 4시가 넘어서 났는데 홍정원은 1시 반에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갔어요. 네,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을 가지고 지금 중요임무 종사를 했다. 부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홍장원 측이 주장하는 거를 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보면 상식적으로. 윤석열이 지시하고 체포하라는 명단을 공유하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이걸 실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그 즉시 간부들에게 회의를 하면서 내용을 공유하고 어디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는 방첩사와 어떻게 협력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워낙 얘기가 민감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다가 조태용에게 이제 지침을 요청했지만 조태용은 쌩 깠고,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홍장원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우 검사 출신에게,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홍장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되려고 하면 이게 정말 이상해요. 다 안 잘렸는데 홍장원 혼자 잘렸습니다. 홍장원 혼자 잘렸어요. 협조를 했고 부역을 했는데 왜 잘렸나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특검의 핵심 증거는 특검 측에서는 뭐 국정원의 내부 문건들, 부하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국정원이란 곳이 거의 그 정치 조직이잖아요.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홍장원의 발언이 부서장 실무관 등을 거쳐서 문건에 남아 있다. 회의를 하면서 메모 같은 걸 한 모양이에요. 부하들이 그렇게 했다. 근데 이 문건은 홍장원이 작성한 문건은 아니잖아요. 홍장원이 작성한 문건은 아니고 그리고 업무 기록이 아닌 비상 상황에서 만들어진 자료, 급박하게 뭐 회의에 오고 할 때 그런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홍장원 측의 주장은 뭐냐면 그 메모 중에 홍장원에게 유리한 메모도 있고 불리한 메모도 있는데 불리한 표현만 불리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이런 의견서가 세 번째 계속 의견서를 내면서 기소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홍장원 측은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막 발표 이미 특검이 해놓은 것도 있고 한데 기소를 안 하게 되면 특검이 수사 잘못한 것이냐, M1 사람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가 왜 나옵니까?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같이 가면 안 된다. 수사한 사람이 자기 수사를 뒤집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수사 따로 기소 따로 하면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 제대로 하나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셀프 승인하는 것처럼 수사 기소가 합쳐진 상황은 안 되는데 오늘 오후 4시에 통과되면 일단 이런 상황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단 하나의 뭐만 가지고 뭐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 이건 아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안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고 검사도 수사 잘한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는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고 또 이렇게 한참 해봐서 시간이 흘렀는데 알고 보니까 야 경찰 얘들 너무 썩어가지고 수사도 못하고 안 돼. 라는 또 국민적 공감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검찰은 지금 78년 동안 쌓여왔잖아요. 쌓여온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업보를 쌓아서 그 업을 받는 것인데 새로운 제도가 되면 새로운 제도가 또 오래 가다 보면 당연히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그 제도도 바뀔 날이 제가 볼 땐 반드시 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검수 완박이 맞다라는 거죠. 예. 그래갖고 홍장원 측 변호인이 특검에 던진 질문. 자, 내가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여인영한테 체포 명단을 받아서 이행할 생각이 있었다면 받고 나서 30분 뒤에 회의가 열려. 회의가 열리는데 여러 이제 고위 간부가 모여서 했는데 왜 내가 이걸 공유를 안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왜 말이 없지?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면 사전에 알고 적극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지? 그리고 만약에 이미 내가 너희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 내가 이제 실행에 이미 착수했다고 특검 너희는 보고 있지만 근데 왜 내가 굳이 그 다음에 원장을 만나서 조태용을 만나서 별도의 지침을 요청했을까? 그건 이상하잖아. 이미 그 전에 회의에서 원장 만나기 30분 전 회의에서 다 실행이 되고 추진이 됐다면 왜 원장에게 별도의 지침을 요구하나?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협조하고 있었다면 김남우 기조실장에게 왜 별도로 지시를 했지? 이것도 이상합니다. 이게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핵심 협조자야. 말을 잘 들었어. 근데 왜 나만 잘리지? 홍장원만 잘렸잖아요. 홍장원을 잘렸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야, 쟤 자르지 말고 잠깐 기다려봐. 라고 한 상태에서 아마 12월 이틀 후죠. 이틀 후에 라고 한 상태에서 잘랐다가 자르면 얘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랐다 그걸 번복해요. 번복했는데 그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은 국회로 갑니다. 예, 국회로 가서 이건 너무 민감한 얘기니까 국회 정보위원회 국회의원들한테 이거를 윤석열과 여인영과의 통화 내용을 폭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메모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홍장원을,
어찌됐든 재판 가서 무죄 받든지 말든지 기소를 하고 나면 지금 홍장원 차장이 윤석열 무기징역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증인인데 홍장원을 입건하게 되면 야, 홍장원이 1심 재판에서 했던 말은 어떻게 되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야, 이거 윤석열 재판에 좀 영향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 기존 증언이 무효되진 않습니다. 1심 재판에서 했던 게 무효가 되진 않는데 증거 능력이에요. 이게 단어가 좀 다르죠. 예. 증거 능력은 유지가 된다. 증거 능력은 유지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증명력은 다시 평가될 수 있다. 그럼 증명력이 뭐냐라고 하면 재판부가 증언을 믿을 수 있는가? 신빙성이에요. 신빙성. 그러니까 홍장원이 이미 1심 재판에서 했던 말들의 증거 능력은 유지는 되는데 2심 재판부가 보니까 홍장원 말의 신뢰성이 예전 같지 않은데 얘도 한 패잖아. 한 패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얘는 여태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잖아. 자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잖아. 그래서 이 신뢰도를 깎아 먹어버리면 2심 재판부에서 홍장원, 결국 증거 능력은 살아있지만 2심 재판부에서 홍장원 말은 못 믿겠어라고 되면 증거에서 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기존 증언이 삭제 무효되진 않는데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그냥 따져본 거예요. 예. 법리적으로 따져본 건데 우리가 특검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특검을 하는 목적이 어쨌든 내란의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서 발본색원에서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하는 건데 어느 단계에서 결정적인 폭로를 해서 윤석열의 사실은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발 뻗고 자고 하지만 초반에 윤석열 탄핵안 국회에서 가결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며 탄핵안이 겨우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파면이 안 될까봐 몇 달 동안 관저에서 체포도 안 되고 그 마음 졸였던 일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이끌어와서 재판까지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공로를 세운 사람들 홍장원 차장도 그렇지만 조성현 대령도 어느 단계에서는 그 명령을 끊어내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걸로는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지 털듯이 다 터는 게 과연 맞냐. 지금 원희룡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물론 지금 종합특검이 김태우는 잘했어요. 김태호랑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이 둘 잡은 건 진짜 잘했습니다. 종합특검이 맹탕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두 개만 해도 종합특검은 성과를 있었다고 보고 만약에 여기서 원희룡까지 입건을 해서 양평고속도로의 사건 이면 진실을 어느 정도 밝혀서 기소를 한다면 제가 볼 땐 트리플이에요. 트리플. 근데 양평고속도로까지 갈진 모르겠습니다만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초반에 너무 성과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기존의 내란 특검이 했던 수사 기록을 가져와서 먼지털이 하듯이 이렇게 해서 재판에서 지금 중요 증인 조성현 대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국회 체포 다 끌고 나와 체포 증언 관련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애초에 특검법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검사와 형량 거래 내가 여기까지 불면 여기까지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형량 거래하는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우리 형사소송 우리 법은 안 되는데 특검법은 특별법이니까 됩니다. 그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사에 협조하고 기소가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처벌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좀 돼서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홍장원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홍장원을 기소해서 홍장원의 증언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 재판부 판단 기준,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객관적 증거와 일치,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는가, 계엄 당시 관여 정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이 증명력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증명력이 결정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중에
뭐 한두 가지가 무너져. 재판부가 보기에. 홍장원, 야, 너도 부역자잖아. 라고 하면 이 증명력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증명력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럼 윤석열은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윤석열이 저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홍장원이 지금 저 부역자로 되면 거 봐라. 쟤도 범죄자인데 이러면서 공격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자신의 혐의를 줄이려고 이제 불리하게 뭐 책임 떠넘기기를 주장했다. 홍장원이가 지가 살려고 나한테 다 덮어 씌웠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는데 지가 여인형이랑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떠넘겼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얘는 나와 그 내란의 공범인데 이 범죄자의 말을 어떻게 믿지? 뭐 아마 그렇게 되면 자기도 범죄자인데,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증언 안 하죠. 근데 유는 할 수 있습니다. 유는. 예, 이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예, 머릿속이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분 되게 특이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막 이런 홍장원을 공격한답시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그런 논리를 펼쳐서 나오길 수 있고, 자기에 대한 그 탄핵은 공작이다. 예. 증언 동기와 진술 경기를 집중 공격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건 탄핵은 공작이다. 나는 탄핵이 아니고 질서 유지를 하려고 뭐 경고성 계엄, 예? 그리고 그렇죠, 경고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처구니 없지만 법원에서 법리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홍장원의 말의 신빙성 그리고 증명력이 무너졌을 때 윤석열 2심 재판에서 심각한 혹여라도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한 5%만 된다고 칩시다. 그럼 그 5%는 작은 건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5%의 차이로 윤석열이 무기징역에서 감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홍장원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종합특검이 기소를 강행할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에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내란 재판에 큰 영향이 가고 무너진다면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란 특검은 공소 유지를 재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재판을 진행하는 내란 특검의 그 검사나 수사관들은 얼마나 빡치겠어요, 솔직히. 자기들이 고생해가지고 다 잡아 넣어서 1심에서 겨우 무기징역 만들어놨더니 내란 특검은 지금 반대한대요. 기소하지 말라고. 조성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하나 이상한 것은 조성현은 기소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훈장. 조성현을 기소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는 게 국방부에서 공적조서를 해가지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관실에서 공적을 써가지고 대통령 훈장을 줬잖아요. 보국훈장을. 보국훈장을 줬는데 조성현을 지금 그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기소해버리면 조성현을 만나가지고 훈장을 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심지어 원스타로 진급을 시켜주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근데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고 공이 있고 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세운 공이 과보다 크고 그 세운 공이 내란을 종식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조성현 대령이 훈장 달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훈장 줬다가 감옥 보내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근데 제가 볼 때 감옥 갈 것 같지도 않아요. 감옥 갈 것 같지도 않은 게 막상 재판에서 다퉈보면 내란의 뭐 부하 수행자도 아니고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건 그냥 공범이잖아요. 근데 공범이 되려고 하면 사전에 이 내란이 일어날 걸 안다거나 일어난 즉시 윤석열한테 뭐 직접 지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실행한 행동을 해야 되고 이게 있어요. 근데 그 둘 다 지금 그게 잘 안 맞습니다. 조성현도 처음에 갈 때 뭐하러 가는지 몰라요. 국회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홍장원 차장 피의자로 네네네. 소환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저희들도 홍장원을 피의자로 많이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혁진 기자님이 어디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 걸 저도 들었는데 이건 모함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예. 이제 제가 어쨌든 여러 사건들을 추진하면서 정보기관 쪽이랑 어느 정도 좀 친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안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실제로 홍정원 차장이 미국에게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냐.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국정원 내부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홍장원이 즉 그런 상황에서 보고를 받고 재가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으로 보더라도 홍장원 차장이 보고를 받았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태용 원장이 직접적으로 지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특검에서 굳이 이제 국정원법 위반과 내란 이제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했던 이유가 정무직 회의라던가 부서정 회의록을 이미 입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무직 회의록과 부서정 회의록에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될 만한 진술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했다. 근데 어쨌든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오시면서 윙크를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AI인 줄 알았어요. 네. 왜 저렇게 하실까? 근데 잠깐만요. 그 의미가 뭔가 참 궁금한데 한번 보고 갑시다. 예. 아무래도 국정원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막상 와서 보니까 특검에서도 단단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오해를 풀어들었고 아마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와서 그 수사하고 난 다음에 얘기 많이 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 표정으로 얘기했는데 유시영 검사가 이걸 뭐 하긴 좀 그런데 표정으로 할게요. 표정으로. 일단 조사받고 나와서 상당히 여유 있는 표정이잖아요. 그런데 윙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의미로 보셨어요? 저도 안 그래도 저것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밑에서 공작 생활을 배우셨던 분들이랑 제 시련들이 또 겹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홍장원 차장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 예. 왜냐면 뭐 공작 생활을 거의 뭐 20, 30년 정도 하셨으니까 연기도 잘하실 수도 있지만 저 정도까지 한 거면 굉장히 자신 있는 거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떳떳한 거다. 그리고 최소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홍장원 차장이 어쨌든 저 정도의 스탠스까지 취했다면 본인이 기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기소할 정도까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특검 내부의 분위기 자체가 기소할 목적을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특검 아닌가. 왜 그래요? 사실 제가 여러 방송이나 제가 기사를 썼던 그런 것 때문에 특검보 또는 뭐 특검 고위 관계자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왜 홍장원 감싸냐 약간 이런 논리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발언 이후로 네네네네.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특검이 언급하냐,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 근데 제가 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 기각됐다라는 보도 보신 적 있어요? 안 나죠. 통신영장까지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경찰의 통신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마약 사건 수사거나 그러면. 근데 특검에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나 아니면 외부에서 봤을 때 특검이 지금 수사력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검 수사 미진한 거 부족한 거 그 이야기하기 전에 네네. 먼저 홍장원 차장의 윙크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 정도 여유 있는 표정이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간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윙크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 그런 거 아닌가? 야, 프로끼리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뭐 그래서 저는 특검이 막 이렇게 나쁜 의도만을 갖고 홍장원 차장을 엮으려고 하는 것도 이제 의심을 할 만하지만 꼭 그렇겠느냐. 그렇다면 뭐냐. 일단 홍장원 차장을 입건을 해서 이쪽 주장들과 다 들어보고 마지막에 홍장원 차장의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해서 이자들의 혐의를 확정짓기 위한 어떤 그 순서 아닌가.
근데 홍장호 차장이 윙크를 하고 나와서 이제 오해가 다 풀렸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특검의 스탠스 자체가 그렇진 않아요. 또 소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1차에서는 홍장호 차장의 소명을 듣기 위해서 소환을 한 것이고 예. 2차로 부를 때는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다. 근데 어쨌든 특검이 지금 굉장히 강직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긴 한데 저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태용과 김태효에 대한 추가 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홍장원 차장과 어느 정도 수사적인 부분에서 좀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홍장원 차장 혐의는 그거잖아요. 국정원에서 CIA에 예. 그 계엄 지지하는 예. 거 문건을 보낸 거. 예. 근데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조태용 또 김태효 예. 이런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있고요. 정무직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차관급인데 국정원 이제 기획조정실장인데 이 사람이 또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기조실장인 김나무라고 이제 전 동부지검 차장검사인데 예. 이 사람이 조태용의 아주 윤석열과 조태용의 핵심적인 원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국정원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장급 인사가 국정원 안에서 홍장원 차장에게 그 CIA에 대한 계엄 정당성과 관련된 그거를 보고를 받았다, 제가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 받았다, 제가 했다가 그런 명확한 워딩보다는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물어봤을 가능성이죠. 그래서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 얘기를 듣고 정무직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지금 국내 상황을 외교 안보라인 쪽으로 그런 것들을 신경 썼을 때 대외적인 여건을 신경 썼을 때 미국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다. 홍장원 차장한테 유리하게 진술을 해서 살 리가 없다라고 네,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그 뒤에 보여줬던 행동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할 때 홍장원 차장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아니 뭐 핵심 차장인데 그거 없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결제했습니까? 뭐 그 자리에 있는데 결제하지 않았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홍장원 차장은 아니다. 나는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 자리에 있고 그런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고 했다면 홍 차장이 이것이 내한 주요 임무 종사의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것보다 그래 나 했다. 그러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측면이겠죠.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근데 제가 그 지난번 타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홍장원 차장이 정무직 회의에 참석은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이제 특검의 수사 방향을 놓고 보면 이게 동의를 했는지 뭐 반대했는지보다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묵시적으로 반대했는지 여부까지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특검보의 브리핑을 봐보면 12월 3일과 12월 4일, 12월 5일에 홍장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질되기 전과 경질되고 난 이후에 모습도 다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꾸준히 해왔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깊게 취재를 했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는 기피했던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CIA에게는 모르겠으나 미국 측에게 어느 정도 의견 표명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제 최창녕 특검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지금도 거기는 검사 없습니까? 다 경찰로만 짰다고 들었는데. 원래 이제 검사를 15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예. 13명만 추스려졌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이제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우리도 힘들다라고 해서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들이 확정된 인원은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법무부에서 신임 감찰관을 이제 강모 검사를 뽑으면서 부장검사거든요. 이분이 이제 또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사 속도라던가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뒤처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온 상황. 야,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검사가 13명 있고 예. 또 경찰이 위주로 하고 한다고 예, 치고 종합특검이 홍장원 차장을 일부러 엮으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저는 일부러 엮는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게 과거 특검에서 정보사를 수사를 했을 때도
공작을 어떻게 해서 이게 내란과 연관이 되는가를 공부하는데 특검이 3,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홍장호 차장도 공작원 출신입니다. 공작관입니다. 그러면 해외 대외 안보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작을 해가지고 지금 국내 국가 안보에 어떻게 이로운 상황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수사의 방향으로 놓고 본다면 종합특검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사든 국정원이든 어떤 공작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내란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또는 실제로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공작이었는지를 놓고 본다면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공부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근데 종합특검에서 지금 홍장호에 대해서 수사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또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네네네. 하죠. 그러면은 기소 단계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을 치진 않더라도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기소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홍장원 차장이 조사를 받고 나와서 오해는 다 풀었다. 그리고 윙크까지 하고 찡긋했는데 또 부른다. 참 궁금합니다.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특검이 여러 가지를 밝혀내고 있는 것 가운데 일단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비서실장하고 총무비서관 구속이 됐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전에 노상훈 수첩과 관련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보는 움직임을 보였지 네네네. 않습니까? 헬기를 타고 백령도인가요? 백령도도 갔고 이제 저기 또 강원도 오음리도 화천, 가고 예, 오음리도 갔습니다. 다른데 오음리는 이제 탈북민 시설이고 네네네.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벙커에 네네. 수백 명 네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어쨌든 정보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공개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이 있다라고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이 과거에 어떤 용도로 쓰였고 이 시설의 위치가 어디 있다라는 거는 이 공작기법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기밀이죠. 네. 어찌 보면 어쨌든 군사기밀이에요. 근데 어쨌든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긴 하지만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단순히 사람들 가두면 됩니다. 근데 이 특검에서 그 굉장히 잘 짚은 게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그 탈북민 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원래 뭐 하는 데냐면요. 여기 HID 요원들 수식하는 데예요. HID 요원들이 여기 수식하면서 뭘 하냐면요. 이게 특수공작과 제가 과거에 대외공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탈북민들이 일로 와서 뭐 모의 재판을 한다. 모의 재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탈북민 시설로 지은 게 아니고 예. 원래 특수공작대원들의 숙소였는데 그걸 지금 탈북민들의 시설로 바꾸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원래 그 오음리가 특전사 부대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HID 요원들이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뭘 연습을 하냐. 뭐 요인 암살, 체포 납치 이건 기본으로 하겠지만 고문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모 안가, 그러니까 뭐 중앙신문단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고문 또 뭐 그 안에서 이제 기술자들이라고 하겠죠. 예. 고문 기술자들 그런 것들을 연습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 재판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내서 너 저기 재판 가가지고 너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진술해 증언해 하면 그 현장에 맞춰가지고 진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시설들이 남아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예. 아하. 그런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좀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제2 한원으로 바꿔서 그렇게 지금 개선이 된 것이지 실제로는 과거 이렇게 했습니다. 노상훈이가 정보사령관일 때 그런 곳에 이런 시설들이 있고 거기에서 뭐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실제로 노상원이 자주 방문하던 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화천도 있고요. 인제 말해도 되나? 인제 현리라고 있습니다. 예, 현리. 예, 거기에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설이. 현리에는 국군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국군병원이면 뭐가 생각하세요? 자백유도제. 자백유도제. 네. 그 자백유도제 그 문건을 정보사에 쓴 거 가치가 30년 만에 쓴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노상원 머릿속에서 저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고 부대예요.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서 너무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평화가 지속됐다 보니까 그런 게 실제로 할 수 있겠어? 실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최창녕 특검이 헬기를 타고 백령도 부대에 있는 시설 방문하고 또 오음리 현장 가고 이랬던 것을 참 좋게 본 게 네. 일단 윤석열 1심에서 직위원이 노상훈 수첩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을 안 하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확실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간 거기 때문에 이건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네네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법리적 구성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수사기간 연장을 한번 했고 그 추가적으로 더 해야겠지만 제가 3월 말인가 4월에 특검에 참고인 조사를 한번 받았어요. 정보사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말하면 안 되는 것까지 다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단의 위치. 그러니까 정보사는 1, 2, 3, 4, 5, 6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이 각 사업단마다 뭘 하는 것이고 각 사업단의 단장은 누구인 거고 그렇다면 12.3 내란 때 각 사업단은 무엇을 했는가를 규명해야 된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권창형 특검이 지금 이제 화천이랑 백령 가가지고 그 각 이제 시설에 대한 역할 이거를 노상훈 수첩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재판부에서 이 노상훈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노상훈 수첩에 대해서 그 강원도 화천과 백령도의 역할이 육사업단의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사업단이 이제 HID 그겁니다. 근데 저는 100% 성공하셨다고 봐요. 그 수사는. 노상훈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차이가 있는 게 노상훈 수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제 재판부에서 앞으로도 저는 반란죄였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어쨌든 계엄 상황일 때 정보사는 계엄법에 없어요. 그리고 정보사가 동원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사는 대북 작전밖에 없습니다. 대북에 대한 거. 근데 지금 국내에 대해서 특정 정치인들, 특정 뭐 진보 성향을 띠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 찍고 그 사람들이 빨갱이다. 그럼 얘네들이 빨갱이기 때문에 대북 작전을 대상이 된다. 라는 거거든요. 노상훈 수첩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 그러면 이 노상훈 수첩이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을 배척돼 버리면 앞으로 정보사는 계엄에 동원돼도 돼. 이걸 인정하는 꼴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게 군사반란죄, 이제 군 형법상 군사반란죄가 또 이제 왜 어렵냐? 이게 HID 요원들은 어쨌든 특정 뭐 요상한 무기들 예, 이런 것까지 항시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정 물건을 가지고 특정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 이 사람들의 능력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그리고 군 형법상으로 이 정도의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보사 요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명령하면 합니다. 이게 판단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뭐 선관위나 국회까지 가가지고 뭐 대기하려고 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판례가 남아야 이분들도 좀 인지를 좀 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노상훈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번 내란이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기획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우발적이다라고 네, 주장을 네. 하는데, 노상훈의 수첩이 인정이 된다면 노상훈의 그런 것들이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된 거라고 하는 것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밝혀져야 되겠죠. 주제를 바꿔서요, 드론사 무인기 얘기 한번 해보죠. 진짜 전쟁을 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총 몇 번을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수사 기록으로 확인된 이제 북한에 보낸 무인기 예. 횟수는 18회입니다. 18번. 네. 근데 비공식적으로 날린 횟수까지 예. 한다면요. 그러니까 드론 사령관이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너희 이거 날려라고 했던 건 18회고, 안에서 내부에서 각각의 팀별로 날린 횟수는 제가 공개하면 좀 그렇겠지만 30여 회 정도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드론사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드론사 만들어진 게 용산에 그 북한 드론 왔다 간 뒤에 만든 거 아닙니까? 2023년 10월이죠.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30여 회 정도 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날린 횟수가 확인되는 거는 걔네들 안에서 우리가 날렸으니까 이 무인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무인기를 앞으로 돌아올 때 어떤 걸 고치면 되라는 문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8회라고 특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30번 보냈다면 북한이 우리 쪽에 보낸 것보다 더 많이 보낸 거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물풍선 날리거나 이제 국내로 날릴 때마다 대응하려고 날린 거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드론사는 대북 작전이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김용대 전 사령관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합참에다 보고를 네. 했고. 근데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 자체가 대북 작전입니다. 예. 근데 국내 군대 중에서 유일하게 대북 작전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정보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드론 사령관은 해서는 안 됩니까? 예. 그리고 드론사가 대북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면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하고 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드론사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요. 우린 정보사하고 한 번도 소통해 본 근데 적이 저게 없다고. 침입이 있을 때 드론사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하더라도 작전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응은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대응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디펜스가 있고 아펜스가 있는데 드론사의 대북 작전은 디펜스입니다. 아펜스가 아니에요. 아펜스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김용대가 재판 나와서든 조사받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드론사와 정보사는 단 한 번도 소통을 한 적이 없다. 대북 작전을 두고. 근데 거짓말입니다. 예.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서로 공문 주고받았습니다. 무인기 공문. 근데 제가 그 무인기 공문을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예. 왜냐면 제가 무인기 조종사분들을 몇 번 만났었거든요. 최근까지. 근데 그분들이 이걸 공개하기 굉장히 꺼려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공개하는 순간 군사기밀 노출로 그렇죠. 자기네들이 감찰받거나 예.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 굉장히 많이 하세요.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 드론을 날렸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쪽 사령부나 뭐 이런 기지에서 조종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평양 쪽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끔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가지고 하도록 조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평양까지 날아갔어도 그 평양 상공에서도 이 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인기를 날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요. 근데 이게 어쨌든 드론사에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실수를 한 게 뭐냐면 KCMBP라고 하는 암호 모듈을 탑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KCMBP가 미국 거는 또 뭐 UCMBP, 뭐 일본 거는 JCMBP 해가지고 한국 거기 때문에 KCMBP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암호 모듈이 뭐냐면 무인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군사 정보를 보호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장착을 안 했어요. 근데 또 드론에서 날린 무인기 중에서 다 돌아오진 않았거든요. 몇 개는 또 이제 추락해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드론사에서 평양만 촬영한 것 같죠? 아닙니다. 군사기지까지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남포에 있는 잠수함기지, 호버크래프트 기지, 그건 명백한 군사 행위거든요. 적어도 북한에서 우리나라 무인기 보냈을 때 군사지역 촬영했나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렇게 주요 군사 기지에 드론을 보내서 정찰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게 주요 군사 정보를 빼내기 위한 예. 그런 정찰 활동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KCMBP를 장착을 했어야죠. KCMBP 암호 모듈을 장착을 했어야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인기 안에 들어있는 한 장치인데 예, KCMBP. 예. 암호 모듈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무인기가 어쨌든 이게 연료가 바닥나가지고 추락할 수도 있고, 네. 돌아오다가 뭐 새에 맞아가지고, 어허. 뭐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북한 지역 안에서 떨어졌을 때 이 군사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예. 북한이 해킹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사이버 쪽으로. 그럼 이 군사 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이제 KCMBP거든요. 예. 이걸 장착을 안 했어요. 오호. 그러니까 그리고 더 하나 더 문제가 그럼 뭐냐면요. 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혼란을 야기시키고 아하. 공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찰 목적이라면 그 이제 원래 그것도 법에 어긋나지만 아무튼 뭐 군사적인 거니까 네. 여기에 그 KCN이에요, M이에요. MBP입니다. KCMBP. 예. 그걸 장착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군사 지역을 정보를 입수를 네네네. 해갖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대북 정보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를 장착을 안 하거나 아예 꺼가지고 예. 날아가서 오히려 추락하게 예. 만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추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착을 했어야 됐고 예. 하나 더 문제가 뭐냐면 KCMBP라는 암호 모듈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인기에 연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디텍티드 크래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디텍티드 크래시는 뭐냐면 KCMBP는 이 군사 정보를 보호한다고 한다면 디텍티드 크래시는 KCMBP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군사 정보를 파괴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근데 이 디텍티드 크래시를 활성화를 안 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이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우리나라 군사 정보를 북한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대가 정상적인 군사작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군사정보를 북한에다 갖다 바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군사작전입니까? 그럼 김용대가 본인이 간첩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미친 짓이에요. 그냥 정말로. 근데 이런 짓을 그러면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사령관 하나가 좀 또라이라고 그래도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지금 예. 얼마나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이건 안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 없었나요?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실제로 무인기 조종사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좌천했습니다. 예. 팀에서 배제되거나 거의 뭐 15년에서 20년 동안 이제 대북 항공에 대해서 드론 쪽으로는 굉장히 전문가 분들인데 너 다음에 무인기 날리는 니 날리지 마. 너 의견 제시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제 입막음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저는 또 놀라운 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 후에도 정보사가 또 뭐 극우 청년들을 이용해가지고 보내고 그랬던 거 밝혀졌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최초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보사라는 기관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정보사나 국정원은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의 정보기관은 정권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다라는 것보다 국가를 위한다라는 그 체제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 그러면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만의 도구마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윤석열 같은 정치인들도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잖아요. 정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사도 뭐 진보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이 체제가 위험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처럼 정보사도 진보 세력을 바라봤을 때 쟤네들은 빨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접촉을 하겠죠. 그래서 정보사에서도 그런 대학원생들 그런 사람들을 접촉을 해가지고 야 니네들 그 북한에다가 저기 무인기 날렸는데 영상 이거 좀 화질이 고급지네? 이게 왜 고급지냐면 그 정보사에서 쓰는 이 무인기 작전의 영상은 480포인트밖에 안 돼요. 화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대학원생들이 날린 게 750포인트, 1080포인트 화질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날렸던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걸로 대북 작전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한 겁니다. 참. 그런데도 그 관련자 중에 진급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속 만나라. 이 대학원생들을 계속 만나라. 그다음에 얘네들이 갖고 온 영상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봐라라고 지시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 뭐 정보사 기반조선 단장이라고 예. 했던 오모대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직도 안 잘렸어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을 보고를 받고 이거를 계속 예산에 대해서 컨트롤했던 특수처장은 이 사업단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긴 거죠. 조금 더 좋은 자리로.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조직원들, 사병들 그 사기가 죽을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정보사 안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항상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부대가 인간정보부대잖아요. 휴민트, 예. HID. 그러면
이 부대를 노사원 같은 인간이 지휘하기 때문에 이상한 부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년간 그 지휘 체계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리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나마 HID 요원들 또는 그쪽 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방부 장관이 컨트롤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민 정부가 앞으로 들어서고 국방부 장관이 아무리 군인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건 이상한 작전이다라고 하는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HID 부대를 좀 어느 정도 컨트롤 한다면 다시는 그런지 못한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인간정보부대가 뭐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보사 안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국방부 장관이 직속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어때요? 국방장관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안규배 장관님께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방첩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대놓고 안규배 장관이 그거 사실 아니다. 그거 대놓고 못을 박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에 근접하게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안규백 장관의 두 눈과 두 귀를 막는 어느 정도 좀 인해 장막 안에 가둬놓는 세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네. 참 걱정이 되네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 우리 오혁진 기자님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혹시 그거 말고 또 취재한 거 뭐 오늘 내일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종합특검이 저번 주에 수사기간 연장을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사건이 몇 건이고, 네.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은 총 몇 번 정도 했는데 몇 번 정도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입건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런 목록까지 제가 파악을 다 했거든요. 예. 기사는 이번 주에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이제 저 혼자 취재하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다른 이제 후배나 선배분들하고 좀 조율을 해가지고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 내가 기사를 쓰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파장이 좀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처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분에 대해서 옹호를 했었는데 일단 주제는 2차 계엄입니다. 2차 계엄이고 제가 지금 너무 기자는 기사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홍장원 차장처럼 의인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홍장원 차장 얘기예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혹시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홍장원 차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홍장원 차장이 아니다는 아닌 거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홍장원 차장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네. 갑자기 특검에서 입건을 했네? 뭐지? 약간 이렇게 좀 갸우뚱할 그런 수 사람이 있는. 있다. 네네.